예, 오늘 할 것은 조세 귀착. 자, 우리 강의 노트는 31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조세 귀착은 크게 두 개를 할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귀착이란 말과 정가, 요 말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물건 산 반드시 그 속에 이 세금 포함되어 있죠. 무슨 세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 부가세는 보니까 맨 처음에 국가가 이 부가세를 부과할 때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생산자한테 부과합니까? 아니면 최종 소비자한테 부과합니까? 맨 처음에 국가가 부과할 때 누구한테? 이 물건 만들었던 생산자에게 부과시키죠. 그럼 결국은 생산자는 뭐 있습니까? 물건 가격 속에 부가세를 포함시킨다, 그죠? 따라서 결국은 이 세금을 실제 누가 내는 겁니까? 최종 소비자죠. 따라서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있는 생산자한테 부과된 세금을 결국은 소비에 넘어가죠. 넘어간다, 이게 뭐냐? 조세 정가예요. 그런 결과 최종 누가 부담합니까? 소비자죠. 그러니까 누가 세금을 마지막 낼 것인가 하는 게 귀착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부동산은요, 집을 살 때 보니까 부가세 낸 적이 있습니까? 집 살 때. 네? 왜 보니까요, 일반 자동차나 분필들은 반드시 부가세가 있는데 부동산은 왜 이 부가세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건데, 어쨌든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항상 이 부가세는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최종 소비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사용함에 따라서 또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결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부과된 세금 부가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도 뭐 있습니까? 최종 소비자가 이걸 이용하면 어떤 수익이 나오죠, 그죠? 이런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하는 건데, 결국은 부동산에 보니까 이 부가세 대신 뭐를 부과하는가 하면요, 이걸 부과시키는 거예요. 재산세를. 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자, 다시. 원래 재산세는 사실을 내는 게 임대인한테 부과합니까? 임차인에게 부과합니까? 이렇게 부과하면요. 원래 재산세 아까 설명했지만 최종 어떤 소비자, 이용자가 내게 돼 있어요. 따라서 보니까 여기 있는 임대인한테 부과하면요. 임대인은 결국 뭐 있습니까? 월세 속으로 반영해서 임차인을 증가시킨다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과연 누구한테 어느 정도 이게 부과될 것인가. 즉, 얼마 정도 부담할 것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왜 우리나라 현재 보니까 모든 주택 가격에 똑같은 일률적인 세율을 부과하지 않고 각각 있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쓸 것인가는 묻는 문제예요. 자, 일단 그 두 개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금 등을 부과하면 전부 다 임대인이 다 부담하지 않고 일부는 분명히 임차인이 넘어갑니다. 이때 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왜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을 부과하지 않고 차등가세를 부과해야만 될 것인가. 그 두 개 마시면 돼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부터 합니다. 자, 따라서 일단 거기 있는 우리 문제. 자, 문제에서 1번, 2번부터 먼저 해결하시고. 1번, 2번. 자, 1번, 2번, 1번부터 합니다. 묻는 게 조세 정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정가는 떠넘긴다 이 말입니다. 그 핵심이 이 말 아닙니까?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내지 않고 그만큼 떠넘기는 게 곧 이 정가죠. 1번 맞죠, 그죠? 자, 2번도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자, 만약 국가에서 이 지역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 하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을 부과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용도만 다른 세금 부과해야 됩니까? 그죠? 다른 세금 부과에만 그만큼 뭐 있습니까? 주어진 어떤 용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건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거기 있는 문제 3번부터 6번까지죠. 3번, 4번, 5번, 6번 이 문제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일단 첫 번째. 국가가 부동산 관련된 곳에 세금 등을 부과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때 보니까 있죠.
이 물건이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 100원 정도 매매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임대인한테 국가가 부과합니까? 임차인한테 부과합니까? 임대인이죠. 공급자는 현재 세금을 갖다가 40원 정도 부과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 봐보죠. 그럼 맨 먼저 공급자는 세금을 40원 부과하면 어쨌든 공급자는 그만큼 생산비가 올라간 효과가 있죠. 생산비가 올라간 효과 때문에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윤 자체가 감소하니까 그 결과 주택에 대한 공급은요. 공급 줄자는 거죠. 공급이 감소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물건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원래 수요자가 이 물건 세금 부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물건 샀을 때 100원만 주면 살 수 있던 물건이요. 이제는 뭐 있습니까? 세금 등이 부과되어진 결과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결과 수요자가 실제 이 물건 살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120원이지 이제. 그죠? 120원 줘야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은 실제 지불액은 오히려 뭡니까? 올라가지. 그죠? 자, 일단 요 말을 가지고 이제 설명할 건데, 자, 우리 문제에서 4번, 5번. 그러니까 4번과 5번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3번과 6번 같은 말이야. 근데 최근 보니까 주로 시험 낸 것은, 거기 뭡니까? 5번과 6번 같은 형태를 시험 많이 낸다고. 자, 일단 가보자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 4번요. 양도세 중과 후에 매수에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세 중과되기 전보다. 자, 보자고요. 요거 묻는 거예요. 수요자는 결국 뭐 있습니까? 세금 부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100원 정도 이 물건 사던 걸 세금 등이 부과되어진 결과 이제 120원 주고 사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보다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보세요. 그런 결과 여기 있는 수요자 잉여, 자 소비자 잉여는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원래 내가 100원 주고 사던 걸 120원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 내가 이익에 손해요. 손해죠. 잉여는 뭐 한다고? 이렇게 물었던 게 5번. 5번. 그래서 그와 같이 뭐 있습니까? 수요자 실질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결과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그죠? 자, 다시요. 써보세요, 이제. 그러면 다시 합니다. 이때 보니까 잘 보세요. 이제 공급자는 이 물건 팔면서 120원 받았죠. 그죠? 120원 받은 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되지? 얼마 냅니까? 40원 내면 실제 공급자는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금액 얼마 됩니까? 이제 80원 되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세금 부과되기 전에는 100원을 전부 다 손에 쥐었던 걸 지금 80원 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 공급자는 실수령액은 오히려 과거보다 뭡니까? 줄죠. 이 말은 결국 공급자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그래서 공급자 잉여도 뭐 한다? 자, 따라서 이게 뭔가 하면 3번과 6번이에요. 3번 가볼게요. 양도세 납부 후에 매도자의 실제 받는 대금은 양도세 중과 전보다 항상 낮아질 것이다. 그죠? 그런 결과 6번 가볼까? 재산세가 부과되면 공급자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 잉여는 뭐 한다고? 감소한다. 그죠? 감소한다. 자, 마지막 결론. 여기 보세요. 따라서 사회 전체의 잉여는 뭐합니까? 잉여. 감소하죠. 결론. 이 세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응?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세금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세금이란 결국은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세금 받아 국가 다시 환수해 개인한테 돌려주겠지만 문제는 뭐 개인적인 측면 이게 분명히 나쁜 세금이라고.
저희 보통 세금 중에 좋은 세금, 나쁜 세금이 있어요. 그 중에 나쁜 세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갑근세. 갑근세. 지금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현재 1,000만 원 월 1,000 이하 될 때는 내는 세금이 보니까 200 내고 있는데 200만 원. 여기 만약에 1,001만 원 되면요. 이때부터 세금 내는 게 400씩 낸답니다. 이래 되는 경우 있죠. 세율을 바뀌면. 얘는 일을 더 하겠냐고. 그죠? 이런 가장 대표 나쁜 세금인데, 어쨌든 관계없이 하여튼 요 말 기억하셔야 돼. 요거 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구 있는 3번, 4번, 3번, 4번, 5번, 6번인가? 그 내용만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보니까 과연 조세가 기착되는 게 기착 정도가 누가 어느 정도 훨씬 더 많은 세금 낼 것인가 따져볼 목적입니다. 이건 참고로 잠시 볼래요? 결국 이 조세 기착 정도는 여기 있는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분명히 달라진다고 이게 기울기가. 이 말은 결국 뭐 기울기 같으면 탄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성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보니까 때에 따라서 공급자가 더 많이 낼 수 있고 때에 따라 수요자가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는 한번 따져볼까? 자, 수요자가 결국은 세금 얼마 낸 효과가 있습니까? 요 차이만큼 낸 거 아니야? 20원 냈지. 공급자 결국 뭐 얼마 낸 효과가 있습니까? 20원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되지만 때에 따라 이 그래프 즉 기울기가 달라지면 수요자 공급자 내는 증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거 할 건데 따라서 조세 기착 정도는 이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어쨌든 중요한 이겁니다. 조세 기착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뭐냐? 지금하고는 요거야. 거의 90%는 답이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요. 옆에서는 무조건 물어봐야 돼. 다른 건 그냥 버리다 관계없어.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내 걸로 가져가야 돼.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탄력성은 일반적인 탄력성은 탄력과 뭐가 있습니까? 비탄력이 있죠. 그죠? 그러면 결론은 설명 이 말입니다. 둘한테 세금 부담되는 거예요. 되지만 그 많고 적은 부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상 뭔가 하면 항상 세금은 비탄력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이 말은 역으로 뭐 있습니까? 이 탄력이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요 말뜻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실제 이걸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보기도 하고 또 숫자가 설명하게 하는데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게 수요고 그 다음에 이게 공급. 훨씬 더 기울기가 완만한 게 공급이죠. 그죠? 따라서 이면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입니다. 자, 세금 부과되기 전까지 이렇게 뭐 있습니까? 가격과 양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세금 등을 부과하면 무조건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물건 가격 올라갈 것이고 양은 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요 가격이 올라간 요것만큼은 누가 낸 거냐? 수요자가 부담한 거예요. 거꾸로 있죠. 여기 있는 요것만큼 누가 낸 거냐? 결국은 공급자 부담이거든요.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면적이 더 큰 게 누가 더 큽니까? 수요가 더 크죠. 이 말은 수요가 더 많은 세금 낼 것이고 왜? 비탄력이니까. 공급이 더 적고 적은 세금 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탄력이니까. 이런 건데 한 번 더 해볼게. 이걸 숫자로 하면 숫자로. 자, 현재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때 탄력성 값이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된다 하자고요. 이때 공급자에게 세금을 100원 정도 부과하면 실제 이 세금을 수요자 공급자 둘 중에 어느 누가 얼마만큼 낼 것인가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마 전에 탄력성 했을 때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면 탄력, 비탄력? 탄력이죠. 근데 잘 보세요. 둘 다 이거 현재 뭐 있습니까? 1보다 큰 거 아니에요? 둘 다 탄력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모순이 있어. 왜 모순이 있는가 하면요. 항상 수요 반대말이 공급이듯이 탄력 반대말이 비탄력이야. 그러면 아니 같은 시장에서 수요도 탄력, 공급, 비탄력, 공급, 탄력 이런 시장에 올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논리상에서.
얘가 결국은 탄력이면 얘는 무조건 비탄력 나야 돼. 반대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조세 기착이 있는 탄력성, 이건 역탄력성입니다. 역탄력성은 다른 건데, 얘는 뭘 보는가 하면 탄력과 비탄력 비교할 때 숫자가 있죠. 상대적으로 작은 게 비탄력이야. 얘는 1이 기준 아니라고. 상대적으로 작은 게 비탄력이다 보니까 현재 수요가 비탄력이고 공급이 뭐 있습니까? 탄력. 이렇게 본다고 볼 때. 그러면 역탄력성 말뜻이 뭐냐? 여기랑 결국은 요것만큼 상대편을 떠넘긴다 이런 말뜻이. 그러면 전체 있는 금액이 5조. 5분의 3만큼 수요자 몫이고 5분의 2만큼 뭐 있습니까? 공급자 몫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원 중에 뭐 있습니까? 60원 누가 냅니까? 수요자. 40원은요? 그래서 얘가 더 많지. 그죠? 왜 수요자 더 많습니까? 수요가 뭐이기 때문에? 비탄력이죠? 하여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탄력과 비탄력은 둘 다한테 세금이 넘어가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세금 내는 게 비탄력자가 더 많은 세금 낸다.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만약에 공급이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이면 이렇게 보통 시험 내거든요.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수요가 뭐 세금을 더 적게 내고 공급이 이렇게 하셔야 돼. 참고로 이런 시험 낼 수 있어. 때에 따라 보니까 수요가 탄력인데 하고 요 뒷말을 싹 빼버린다고. 그래도 이러면 반드시 뭐 뒤에 공급이 비탄력은 아셔야 돼. 왜? 어쨌든 수요 반대가 공급이니까 수요가 탄력이면 공급 무조건 비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하시면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먼저 풀 거예요. 자, 문제. 7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전부 다 여기 있는 문제입니다. 7번부터 10번까지. 자, 7번 갑니다. 수요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 부담하게 된다. 상대적 가격 탄력성이 탄력이 더 많이 부담됩니까? 비탄력입니까? 비탄력은 값이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죠, 그죠? 탄력성 값이 낮을수록 더 많은 세금 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8번 갑니다.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 탄력 나 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걸 갖다 공부할 때 있죠. 어떻게 하면 바로 옆에다 있죠. 수요가 비탄력 밑에 이렇게 쓰느라고 이렇게 표시를 갖다가. 탄력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바로바로 갈 수 있잖아요, 이걸. 뒤에 글씨 자꾸 읽으려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 많이 낼 것이고, 그 다음 공급이 탄력 적게 내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쭉 가보자고.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지금 8번 하고 있죠? 네. 수요자 부담이 더 많다는 거지. 그죠? 왜?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자, 9번 갑니다. 공급이 탄력적, 수요가 비탄력이죠. 일단 수요가 더 많이 내겠다죠? 표현을 먼저 해놓으셔야 돼. 그런 다음에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보다 더 적게 더 많게 세금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죠? 자, 그 다음에 10번.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쭉 가서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진다면 이 말은 공급이 비탄력이지. 그럼 결국은 이 말은 수요 곡선이 공급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라면 내가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하여간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제 아주 극단적이지만 이게 우리 극단적인 탄력성이 두 개 있죠. 완전 있죠? 비탄력과 완전 뭐가 있습니까? 탄력이 있겠다죠. 자, 이때는 극단적은 무조건 딱 한 명이 모든 세금 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상대편 전혀 세금 안 내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고. 자, 현재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탄력성값 수요가 0이고 공급이 3이 되어진다 하자고. 그럼 참고로 있죠. 극단적인 탄력성이 있으면 그 상대편 탄력성 값은 알 필요 없어. 무조건 이 값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 그대로.
자, 현재 수요가 뭐야? 완전 뭐지? 탄력성이 뭐 0이면 이건 완전 비탄력이에요. 이때 공급자에게 세금 100원 정도 부과했을 때 아까 설명했지만 요것만큼 상대편이 떠넘기는 값이 죠. 그래서 결국은 수요자가 전체 이거 합치면 3이죠. 3분의 3만큼 부담할 것이고 공급자는 3분의 0만큼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때 보니까 세금은 전부 다 누가 냅니까? 누가? 왜? 완전 비탄력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 비탄력이 모든 세금을 갖다가 부담하더라. 상대편은 절대 세금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자, 해보자고요. 이제는 여기 있는 탄력성 값이 수요가 무한대인 탄력성을 갖고 있고 공급의 탄력성이 3이 되어진다면 어쨌든 요것만큼 상대편이 이 떠넘기는 값이니까 얘는 무한대 플러스 3은 3대지. 얘는 뭐 됩니까? 무한대 플러스 3은 무한대죠. 자, 이때 보니까 우리 무한대 플러스 3은 얼마요? 그냥 무한대, 그냥. 네? 그래서 요 값은 결국 뭐야? 한마디로 이건 0이라는 걸 표현할 때예요. 얘는 결국 이건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1이지? 그죠? 그래서 결국 모든 세금 누가 부담합니까? 얘지. 얘가 누군데? 공급자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수요자는 전혀 세금 안 내잖아. 왜 안 냅니까? 수요가 뭐이기 때문에? 완전 탄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은 완전 탄력자는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11번, 12번. 11, 12. 자, 11번 가보니까 수요가 뭐야? 완전 탄력이지. 그죠? 그 수요자는 전혀 세금 안 내. 이 말은 누가 다 전부 부담합니까? 상대편. 전부 다 임대인이 몽땅 다 독박 쓴다 이거죠. 자, 그리고 거기 있는 12번 갑니다. 공급 곡선이 완전 뭐요? 비탄력이지. 이 말은 완전 비탄력자 모든 세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전부가 누가 귀착된다? 공급자에게 귀착되어진다. 자, 다시 결론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기 보세요. 자, 만약에 수요가 공급이 있어. 자, 이건 이렇게 있을 때 자, 현재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만약 완전 비탄력. 일단 수요부터 하겠습니다. 이때 누가 세금 낼 것인가 묻는 문제죠. 완전 탄력은 절대 이 당선 세금 안 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는 전혀 세금 내지 않고 모든 세금 누가 부담한다? 공급이죠. 자, 한 번 더.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비탄력자 몽땅 다 세금 내는 거죠. 그런 결과 이 말은 공급자가 뭐예요? 모든 세금 내고 수요는 세금 냅니까? 이런 말이 뭔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요 두 개 모르면 반드시 물어봐야 돼. 철저히 내 걸로 가져가셔야 돼. 어쨌든 조세계청은 매년 이 자체가 딱 한 문제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답은 여기 상식시험 나오게 돼,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 무조건. 자, 일단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내용권 냈고 이제 세 번째. 자, 우리 그 가격이 이렇게 나 있죠.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자, 잠시 요 말과 같은 말이 뭐냐? 나 같은 요 말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비례세를 부과한다면 주택 가격에 비례세를 부과한다면 이러시면 되겠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세를 부과했을 거죠. 비례세를 부과한다면 이때 뭐 있습니까? 아니 이게 형평과세가 맞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은요. 자, 일단 설명은 들어있는데 이 위에 있는 설명은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이 설명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답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실제 보자고요. 우리 고가 주택 반대가 저가죠. 그러면 신규가 고가입니까? 기존 주택이 고가입니까?
그 다음에 자가주택 반대가 임대. 이를 같이 움직이시라고. 자, 이때 보니까요, 우리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자 측면에서, 자, 일단 수요자 측면부터 합니다. 고가와 저가 둘 중에 누가 더 탄력입니까? 응? 전에 했죠? 비싼 게 뭐라고? 탄력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탄력입니다. 그런 결과 얘가 비탄력이거든요. 그러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신규와 기존, 즉 재고 주택 중 누가 더 탄력입니까? 응? 신규와 재고 중에 누가 더 탄력이에요? 공급 측면에서는? 수요 반대말이? 탄력 반대말이? 얘가 탄력, 얘는 비탄력이네. 얘가 비탄력, 얘는 탄력입니다.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현재 보니까 원주시에 30평 아파트가 최근 5년 이내에 만들어진 게 신규고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게 기존 주택 또는 재고주택인데, 예, 30평 아파트가 훨씬 많은 게 누구예요? 이게 더 많지. 그죠? 곧 이 말하면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더 많다는 거지. 얘가 뭐 됩니까? 탄력, 이게 비탄력이 있을 말이면. 그런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이때 현재 고가주택이 2억이 된다고 저가가 1억 된다라 해보자. 했을 때 모든 주택의 일률적 세율, 즉 재산세를 10%씩 부과시킨다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쨌든 고가주택은 재산세가 2,000 될 것이고 저가는 1,000만 원 되겠죠. 근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평 과세가 되어진다면요. 수요자와 공급 둘 다 똑같이 반반씩 내야 돼. 원래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이게 고가는 둘 다 똑같이 반반씩 부담한다면 결국은 1,000만 원씩 부담하겠다죠. 반대급부로 저가는 뭐 있어? 둘 다 500씩 이렇게 부담하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 되어진다고. 자, 그런데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요. 이 말에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세금 등은 탄력과 비탄력 누가 더 많이 냅니까? 비탄력이죠. 현재 고가주택은 보니까 공급이 비탄력이다 보니까 얘가 뭐 있습니까? 1,000보다 많은 이렇게 1,200 정도 세금 낸다 하자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수요자는 뭐 있습니까? 800 내겠지. 자, 반대급부로 저가주택은요. 얘가 비탄력이니까 500보다 많은 이렇게 600을 낸다 라고 합니다. 그럼 공급자는 400 내겠죠. 우린 지금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면 수요자가 분명히 수요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실제 내는 세금 이건데 이걸 이론상 한번 따져볼까요? 이론상 보니까 현재 수요자가 600이라는 세금 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가주택은 저가보다 집값 2배지. 2배면 원래 원칙은 얘가 1,200을 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 내는 세금 1,200 냅니까? 얘보다 더 적은 세금 내잖아. 사실은. 이게 형평과세 맞냐고? 아니지. 누가 더 세금 더 많이 냅니까? 저까지. 그죠? 따라서 이런 걸 말하냐? 오히려 약자인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내니까 이건 역진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걸 지금 할 목적이. 위에 있는 이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이 말만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대책은 뭐 있냐? 결국은 차등과세 부과하라. 즉 고가는 결국 뭐 훨씬 더 높은 세율 때리고 그 다음에 저가는 훨씬 더 낮은 세율 부과시키라는 거예요. 차등과세와 같은 말이 뭐냐? 누진세 부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런 것도 시험 내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라. 대량으로. 즉 무슨 말이야?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공공임대주택은 고가 저가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만들면 이런 저소득계층 그만큼 집을 살 수 있는 선택폭이 많아지겠지. 선택폭이 많아진다 이 말은 여기 있는 얘가 뭐 비탄력이 탄력으로 변화되면 세금이 더 적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요것까지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거 아주 깔끔해. 여기 다야. 얘는. 그러니까 굳이 이건 암기할 필요 없어. 밑에 있는 이걸 딱 보면 그냥 이해될 것 같아. 대충.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네 번째 갑니다. 그럼 가장 효율적인 세금 또는 소득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누가 세금을 더 많은 게 훨씬 효과적인 묻는 거예요. 우리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이익 있는 사람한테 세금 응징 부과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이익 있는 게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능력 있는 게 공급자, 수요자. 집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있는 공급자에게 부담이 뭐요? 훨씬 더 많아야지. 그럼 지금 공급자가 세금 등을 더 많이 부담하기 위해서 공급자 탄력세 뭐일 때? 비탄력 또는 완전 비탄력일 때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되어진다. 이런 들은다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마지막에 있는 거 합니다. 5번째. 자, 첫 번째 보는 게 이게 유통세가 있고요. 그 다음 반대 뭐가 있냐? 유통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유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부동산 매매가 유통입니다. 매매와 관련돼 있는 세금, 즉, 살 때는 무슨 세? 팔 때는요, 양도세입니다. 우리 집을 보유함에 따라 부과된 세금이 있죠? 예, 재산세. 자, 일단 요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납니다. 항상 보니까, 예, 양도세가 증가되면, 또는 보유세가 증가되면 시장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를 가끔 내는데, 이 결론 설명은요, 어쨌든 이쪽은 전부 나쁜 쪽이야, 설명이. 얘는 다 좋은 쪽이야, 흘러가는 폼이. 자, 가보죠. 이럴 때 공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될 것이고,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고,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한 야치 세원 관리, 국가에서 세원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 4개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양도세를 굉장히 세게 때리면요,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겠습니까? 그죠? 양도에 대한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 동결된다. 공급 부족 현상 발생하겠죠. 따라 그 결과 집값은요, 올라가죠. 결국은 집값이 올라가면 투자자는 보통 투자할 때 주식이나 저축 등을 많이 하겠습니까?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응? 계속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절대 뭐 있습니까? 이런 주식이나 저축은 투자하지 않고 오직 부동산 투자합니다. 왜? 매매 차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결과 이게 투기 수요 발생하겠네. 그 다음에 물어보죠. 원주시에 1년 동안 집이 몇 채가 매매됩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예측할 수 있어? 못한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원주 시청에 뭐 있으면 원래 보니까 집이 얼마 정도 매매되니까 취득세, 양도세 얼마 예측을 못한다는 거, 이거는. 그래서 세원 관리가 상당히 곤란하더라. 응? 자, 반대 거꾸로 이제 보유세. 집을 갖다가 2개, 3개 갖고 있는 분한테 엄청난 보유세를 부과하면 이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결과 사람들은 꼭 필요한 집만 가지고 있고 필요 없는 집은 시중에 내놓게 되죠. 그런 결과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은요, 안정, 하락되겠죠. 일단 집값 가지고 큰 재미없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집만 내가 가져갈 거라면 분명히. 그 다음에 집이 있는 한 무조건 세금 떼는 거 아닙니까? 그 원주시 현재 집이 몇 채 있냐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뭐 있습니까? 세원 관리 훨씬 더 용이하더라.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이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자, 유통세는 강화시켜야 됩니까? 인하시켜야 됩니까? 인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하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보유세는 계속해서 강화, 인상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항상 이런 문제라면 이걸 같이 이렇게 비교하시면 금방 그 내용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허려 보시고 있죠? 우리 거기 있는 문제 13번입니까?
13번 문제를 살짝이 해보시면 크게 무리 없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역진세죠? 그죠? 네. 자, 247페이지. 자, 기본서 247페이지. 자, 조세정책 1절 조세의와 기능이 있습니다. 자, 1절은 그냥 그대로 통과하시고 248페이지에 있는 2절에 있는 조세정과 기착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니까 갈로 1번 정과 2번 기착이 있는데 얘는 우리 아까 설명했죠. 개념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그 갈로 3번이에요. 갈로 3번. 자, 이와 같이 조세 정가와 기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 사이에서 세금이 어느 정도 배분하는 것은 결국 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 뜻이에요.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조세 부담 효과가 있는데 그 그림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쭉 넘어가시라고 뒷장에 250페이지. 자, 250에 보니까 거기 갈로 2번이 있죠? 네,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여기 있는 요거 묻는 거예요. 요 내용. 그래서 우리 한 개 봐보자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 끝에 굵은 글씨 있죠? 수요와 탄력성,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국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예,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즉 수요 가격 탄력성이 크다. 크다면 결국은 탄력 비탄력. 탄력이지? 탄력적일 때 수요자 부담이 작고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작다 이 말은 비탄력이죠? 비탄력일 때 수요자 부담이 크다. 또 그 반대 밑에 공급자 설명 나 있죠? 쭉 읽어보셔야 돼.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동그라미 2번 가지고 해결하시고요. 자, 전 넘어갑니다. 자, 뒷장 가보니까 250페이지 메뉴에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예, 큰 3번 주택에 대한 영향과 정책적 고려가 있는데 자, 거기 있는 첫 번째 갈로 1번은 자, 갈로 1번 동그라미 1번, 2번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를 보면 여기 볼래요? 그 말이 요거 묻는 것 같아. 요 내용. 응?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요거 이해되지? 되면 거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 읽을 필요 있냐고요. 나 이미 이거 다 알고 있어. 그 책 읽을 필요 있냐고. 없잖아. 그럼 그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굳이 그 내용 보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하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책에 있는 분량을 자꾸 줄이시라고, 공부할 때. 자,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봐볼까요? 예. 동그라미 1번. 수요자의 지불액을 높이고 공급자의 주택에 대한 수입액은 준다. 이 말이 뭔지 알죠? 세금 등이 부과된 수요자는 실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높아질 것이고 공급자가 실제 수익을 질 수 있는 금액은 더 작아진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잠시만 최근의 문제는요. 이걸 워낙 많이 시험을 내다 보니까 이제 이거 안 내. 안 내고 요렇게 넘어가. 요렇게. 잉여를 가지고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 비록 그 책에는 잉여란 말이 없지만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 문제 풀 때요. 자, 그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253페이지 갈로 4번요. 정책적 고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가볼까요? 1번. 첫째 줄 끝에 일렬주로 같은 비율로 주택 가치에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이 더 많은 세금 내지. 그래서 이게 무슨 세라고? 넷째 줄에 역진세 성격이 있더라. 동그라미 2번엔 대책이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제일 끝에 차등과세, 누진세 부과한다. 또는 3번처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량을 정대, 즉 대량 공급한다. 이런 대책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이 4번에 있는 헨리 조지의 토지를 가는 가능성 그냥 넘어가세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일단 여기까지요. 하여튼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좀 쉬었다가 5편 부동산 투자론, 학계 투자론.